우리 집에도 사실 여러분과 비슷한 입장의 청년들이 있는데 많이 힘들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대답할 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저 뒤에도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도 꽤 와 계신데 저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청년들과 제가 살아왔던 청년 시절을 비교해 보면 명백하게 요즘 청년 세대들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물질적인 기초 수준은 되게 높아졌죠. 밥을 굶지도 않고, 그래도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직업의 질의 차이가 좀 있지만, 굳이 구한다면 또 구할 수는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맞지 않다는 점.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가 희망적이냐. 당장의 상황이 좀 나을지는 몰라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다. 10년 후, 20년 후. 또 내 자식 세대는 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믿어지느냐의 차이 같아요. 우리가 성장하던 시기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는 시기였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 산업화된 소위 경제적으로 성장 발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하죠. 이거 정말 전 세계가 놀랄 일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죠. 그래서 당장은 어려워도 정말 오늘이 어제와는 다르고 내일 모레는 오늘과는 당연히 더 낮게 변했을 거라고 믿어졌어요. 임금이 몇 년 사이에 2배로 오르고 이랬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웬만한 회사에 취직해서 평생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호봉제에 의해서 특별히 잘못하지 않으면 월급도 올라가고 퇴직금도 있고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중간에 요즘처럼 이렇게 속된 말로 잘릴 염려도 없는 직장이 매우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죠.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안정성도 없고 또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연애도 다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입니다. 이런 점들을 예측하고 충분히 필요한 대책을 만들었어야 하죠. 제가 제일 책임이 크죠. 그래서 이제는 또 새롭게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이제 고난이 좀 생겼기 때문에 새 정부가 해야 될 길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20대 여성의 70.3%는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20대 남성의 70.4%는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일면은 또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여기 계신 분도 계신데 한번 의견을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 이랬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든다면 취업을 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한 것 같다.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군대도 가야 되는데 가산점도 안 주고 등등. 그런데 취직을 하고 난 다음 그 단계부터는 남자가 더 우대되는 여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간부도 별로 없고 상사도 별로 없고 다 남성 중심으로 조직이 돼 있고 시설도 남성 중심이고 어쨌든 유리천정 같은 게 실제로 있는 것 같아서 취직한 다음부터는 여성이 차별받고 취직하기 전에는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 일면도 타당하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어느 세상이나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다 상대적이잖아요. 저는 청년 세대 전체가 일종의 피해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원래는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대동단결이 되잖아요. 그죠? 기성세대에 비해서 청년 세대들이 사실 매우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거죠.
기회 총량이 부족해서 과거에는 경쟁을 사실 행복하게 했죠. 야, 우리 서로 누가 1등 하나 한번 해보자. 그럼 너 1등 하면, 그래, 축하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경쟁이 전쟁이 돼가지고 반드시 친구는 죽여야 된다. 와, 비슷한 상황이 됐죠. 원하면 내가 죽으니까. 이렇게 됐죠. 이유는 단순하죠. 기회 총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경쟁이 너무 극렬화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이 작은 기회의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온갖 기묘한 기술을 다 배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통과하면 나는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잔인하게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장 가까워야 될 청년 세대들끼리 특히 남녀가 이 편을 지어 다투는,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거 이해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미워한다?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죠. 지역적 갈등도 심하고, 세대 간 갈등도 심하고, 남녀 간 갈등도 심하고, 여하튼 갈등이 심해요. 이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회의 부족이고, 기회의 부족은 저성장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저성장은 사실 매우 구조화된 측면이 있고, 이제 악순환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인구가 줄어드니까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니까 현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기회 총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더 좌절해서 결혼 안 하고 아이 낳지 않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이제 전환을 해야죠. 기회를 만드는. 그래서 새 정부가 또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성장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함께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같이 가도록 하자. 그리고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들이죠. 정말 이 지도를 보면 이 거대한 이 대륙이 귀퉁이에 환하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독립 자주국가로서 수천 년을 이어오고, 지금도 남들이 보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 나라가 망할 듯한 또는 나라가 망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그 안에 사는 우리 국민들의, 백성들의 힘으로 그걸 극복해 오지 않습니까? 극복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지금은 자랑할 만한 나라가 돼 가고 있죠. K-팝 이런 거, 예를 들면 K-푸드, K-컬처, 우리가 이제 첨단 기술, 인공지능 이런 분야에서도 주력하지만 사실 문화 부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각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기회를 좀 만들고, 그래서 새롭게 리셋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힘 합쳐서 통합해서 함께 나가면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여러분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또 미안하다고 그냥 좌절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또 다투고 세월 보낼 수는 없는 일이어서 오늘은 여러분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답이 있겠죠, 그죠? 네. 자, 이런 기회 자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대화를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점점 전에는 이렇게 실금을 그었는데 요즘은 실선을 그을 뿐만 아니라 아예 벽을 쌓아서 접촉이 잘 안 됩니다. 어제 마이클 샌델 그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벽이 높다. 그런 말씀을 잠깐 했어요. 제가 잠깐 봤는데,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니까 같은 공간 안에 살고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청년과 기성세대들이, 특히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들이 대화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관계, 소통 측면에서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때 실제 필요한 것들은 저는 돈보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원의 초기 창업 비용보다 창업에서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팀원 한 명,
멘토 한 명, 그리고 지역의 신뢰 한 다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관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나 만난다 하더라도 시간, 돈, 그리고 명분이 없어가지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과의 일상소통에 빈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공공과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성을 띠는 몇 명의 소수 의견, 그리고 개인의 민원 위주로 흘러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평범한 청년 다수의 하루, 그리고 경험, 문제들이 정부의 정책 과정에 데이터로 쌓이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슈들이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부의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 바우처입니다. 청년들이 매달 소액이라도 만남, 그리고 모임, 그리고 뭐 연애, 혹은 뭐 창업 해커톤 등 직접 사람을 만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부에서 직접 공공 청년 소통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의 소통 창구는 청년들에게 너무 허들이 높고 솔직히 보수적입니다. 딱딱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브리타임, 직장인들의 블라인드처럼 조금 라이트하게, 가볍고 편안하게 청년들이 공공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실명 인증을 하되 댓글이나 게시물들은 익명으로 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거, 취업, 창업, 그리고 정신건강, 일상 등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생활 이슈들을 수집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은 대통령님 온라인이 편합니다. 그래서 네, 분기에 한 번씩 여기 계시는 장관님들이나 아니면 대통령님께서 직접 스트리머가 되셔가지고 BJ로서 온라인에서 청년들을 만나볼 수 있으면 더 많은 청년들의 일상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통의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들이 모이고, 그리고 토론할 수 있고, 집단지성으로 쌓아서 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이게 또 다른 유형의 K민주주의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청년은 쉽게 말하고, 그리고 정부는 정확하게 듣는 구조, 선순환 모델로서 설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턴, 현장 실습, 대외 활동 등의 다양한 경험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해당 활동들이 무급이나 저임금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요. 이에 청년들의 사회 경험과 취업 연결성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노동부에서 진행 중인 일경험 사업 같은 그런 정책들을 규모를 더 확대하거나 참여 가능한 직종들을 더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다양한 경력을 쌓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청년들의 사회 경험과 취업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른 사업이나 정책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청년들의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도 더 늘어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양질의 일자리, 알바나 인턴 현장 실습이 아닌 좀 더 청년들이 지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패널 분들께서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와 계신데요.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장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대본에 없던 거 아니었나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청년들은 기업에서는 경력직을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82%가 경력직을 선호하고, 청년들은 취업도 못해서 경험이 없고 경험 없이 취업 못하는 악순환이 빠지고 있는데요. 방금 아까 저 친구 말씀처럼 정부에서는 일 경험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엊그저께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민간에게 좀 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EU에서는 유스 개런티라고 해가지고 청년에게 대한 좀 더 주자는 건데, 새 정부에서 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기업하고 좀 협의를 해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청년 쿼터를 좀 늘려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떨까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차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좀 대체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장기한 보를 가려면 그런 자리에는 또 청년들이 가가지고 경험을 쌓는 그래서 뭐 한 일석이조로 기성세대들은 편하게 육아휴직이나 또 장기 휴가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빈자리는 또 청년들이 가서 또 경험을 쌓고 한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말씀 주시면은 잘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대기업 회장님들한테 읍소 부탁을 해가지고 청년들 좀 뽑아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부탁을 좀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몇만 명 신규로 아마 청년들을 신입으로 뽑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매년 그러면 계속 확대돼서 갈 거냐 아마 쉽지 않을 수 있죠. 물론 뭐 삼성은 계속 가겠다고 하던데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이제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기업들 입장에서 경력직을 단기로 뽑는 건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경영을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첫째로 효율적으로 이미 훈련된 사람을 뽑아 쓰는 게 이익이다. 뭐 이게 좀 뭐 당연하겠죠. 그럼 옛날에는 안 그랬냐? 옛날에 다 신입 사원 뽑아가지고 교육 훈련 시켜서 일 시킬 때 이때는 그러면 그 경력직을 뽑는 게 그러면 더 유리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죠. 당시에도 경력직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신입 사원들을 많이 뽑았냐?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악순환인데, 당시에는 일단 취직하면 기본적으로 정년 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력직 뽑으려도 이미 다른 회사에서 잘 안 나와요. 서로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으니까 경력직 뽑는 게 쉽지 않고, 근데 할 수 없이 당연히 신입 사원을 청년들을 뽑아서 일정 기간 교육시켜서 이제 제대로 된 업무에 투입하는. 그때까지 약간의 비용이 나겠지만 또 다시 제대로 된 일을 하면 또 성과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깨진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종신고용, 정년보장 이게 잘 없어요. 기본적으로 종신고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조합 이슈가 있죠.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필요할 때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아니 전환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쓸 거라도 일단은 뭐 한 2, 3년 계약으로 연계약으로 계속 갱신하는 방식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경력직을 뽑는 게 또 쉬워지니까 다 이렇게 다 전환을 해가지고 청년들은 이제 길에서 스스로 상당한 경력과 실력을 쌓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구조적으로 정규직 취업을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문화. 과연 그러면 훈련된 사람을 뽑는 것이 반드시 기업한테 유리하냐? 사실 불리하다고 해요. 기업 입장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소속감이 없어요. 내 회사가 아니에요. 나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뭐.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내가 성과를 내가지고 그 회사가 잘 돼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이게 생산성이 사실 올라가지 않는다. 일본은 여전히 종신고용이 주류라고 지금 들었는데 저는 그렇다고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졌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상당 정도 토론하고 논의해서 필요한 것들은 서로 수용하면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부 장관님 말하기 되게 어려울 텐데 청년 고용을 지금 어쨌든 몇만 명 해주겠다고 지금 이제 하는데 이게 지속되려면 기업들이 손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손실을 어떻게 보전해 줄 거냐. 교육훈련을 기업들이 대신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돈으로 정부 재정으로 다 교육훈련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업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기업들이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든지 어떤 경제적 혜택을 주어서 손해가 안 나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의도 증권회사에서 지금 10년째 일하고 있는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대통령님 의견과 좀 다르게 저 기업의 일자리 문제가 현재 너무 고용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기회가 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기성세대들이 그 일하던 시대와 다르게 저희 세대는 지금 산업이 양극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그다음에 금융, 다른 산업들, AI 같은 많은 산업들이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각각의 영역별에 대한 그 고용 정책의 형태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희 같은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고용의 유연화가 많이 되어서 그 유연화된 기회가 청년들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한번 물어봐도 돼요? 예, 우리 목수님 예. 몇 년 됐다고? 9년? 저는 지금 23살이고요. 네. 19살부터 했다는데? 아니요, 저는 21살부터 방충망 사업을 시작으로 현장직에 뛰어들고, 그리고 22살 겨울부터 목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목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전 지금 1년 남짓 안 됐습니다.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목수라는 직업이 좋은 팀에 들어가고 어디 뭐 건설사 쪽에 있는 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긴 한데, 사실상 좋은 팀에 들어가거나 회사에 들어가는 건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저를 알리고 방충망을 사업을 한다, 이런 현장직을 하는 여성이다라고 알렸기 때문에 저를 고용했던 거지, 이렇게 처음부터 팀에 들어가기라는 거의 어려워요. 원래. 저희 건설로 가면 예. 10장? 예, 10장이요. 10장이라고 이렇게 한 팀 대장이 되는. 예. 보통 반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건 다르고 그렇습니다. 성격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예. 일거리는 충분히 들어와요. 일거리가 사실 건설 쪽 이제 많이 죽은 거는 사실이라서, 저희가 재작년이나 작년 대비해 보면 사실 방충망도 그렇고 목공도 그렇고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고 솔직히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느끼고는 있어요. 네. 건설업에 연동돼 있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거와는 좀 다른 목수 아닌가 싶었는데. 네, 저는 인테리어 목수로서 뭔가 가벽을 세우거나 뭐 분리를 하고 뭐 가구도 만들고 이런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인 초등교사를 그만두고 기후 일자리를 찾아 떠난 조혜원입니다. 이제 기후 문제에 전념하게 된 건 사실 기후 위기가 미래 세대의 부를 구조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기상청 한국은행은 1.5도를 지키지 못했을 때 장기적으로 GDP가 20% 정도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으면 하는데요. 제 질문은 그리고 제안은 정부 차원의 친환경 그리고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일자리 확대 방안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 미래 세대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인데요. WHO에서 공식 인정한 바와 같이 기후 우울, 불안, 나아가 탄소 배출을 걱정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편 석탄 화력 발전소 입사를 했다가 탄소 다배출 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청년 친구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단순한 직업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배터리 시장은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평가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나큐셀 같은 태양광 기업이 국내에 철수하고 있고 풍력을 하는 기업도 얼마 없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마저도 국내 투자보다는 미국 공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본 바로는 정부가 강력한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 기업들이 기후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라 탄소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정부 투자가 수반된다면 기후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책 제안에 조금 넣어들고 싶고요. 또 야외 노동자들 친구들도 많은데 이제 폭염 이런 것들로 배달 노동자, 야외 플랫폼 노동자들이 또 되게 위험을 이제 감수를 하고 어려운 또 노동 환경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기후 일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그런 것들이 청년들을 원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된 안전 장치는 지금 많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저희가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신 또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관련된 일자리도 잘 전달해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제가 하나 의견 삼아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지금 말씀하신 분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 사회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가야 하는데, 그리고 저는 거기에 우리의 정말로 엄청난 기회, 일자리를 포함해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부 내에서 대통령실에서도 이 논의를 하다 보면 이게 당장 사실은 변화를 하려면 고통이 따르잖아요. 특히 산업체제 전환은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는데, 이제 잃는 사람의 고통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물론 그걸 전환하기 위해서 뭐 재교육을 하고 또는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예를 들어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다. 그것도 더 빨리. 그럼 일자리를 잃겠죠. 지역 경제가 당장은 나빠지겠죠. 이게 이제 엄청난 정치적인 저항을 불러오죠. 결국 정치라고 하니까 무시할 수도 없는데, 결국 이런 필요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또는 살을 빼기 위해서는 좀 굶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는 걸 줄이는 게 살 빼는 게 제일 첩경 아닌가요? 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근데 쉽지 않죠. 근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과연 감내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우리의 제 최대의 걱정입니다.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더 작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 또 약간 정치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공격이 있죠. 공격과 선동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더 나은 상황을 위한 작은 고통을 이제 침수봉대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를 들면 정말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분 말씀처럼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되고, 거기 새로운 기회가 분명히 있고, 그러나 그 전환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될 텐데, 그걸 과연 우리 사회에서 감내할 수 있을지, 이거를 정부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밀어붙일 때 과연 수용성이 얼마나 될지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한번 견딜 수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견딜 수 있다. 한번 견디기 어렵다. 더 많죠. 이게 물론 여기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사실은 긍정적 답이 훨씬 더 많을 걸로 기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지 못하죠. 어쨌든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 어쨌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죠. 네, 관련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사진을 저런 걸 가져와가지고 얼른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았는데요. 결혼 이제 다음 달이면 1주년을 맞는 신혼부부이자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유빈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일을 잠깐 쉬고 있는 동안 결혼 준비를 하게 돼서 SH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입주해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자금이 모여서 결혼을 결심할 때쯤이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에는 그 소득 분위기가 매우 좀 타이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막상 이렇게 안정적인 공공에서 제공하는 집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돼요. 조금 더 정부에서 이미 힘써주고 계시지만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출생 문제가 언급된 이후로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제도들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비정규직이 되어보니 비정규직은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구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육아휴직을 대체로 인력을 받기도 어렵고 제가 임신한 상태로 다음 정규직으로 이직을 도전하기도 어려워서 이런 일자리의 형태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좋은 정책들을 사용하기가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20대 청년 중 10명 중에 4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좋은 정책들은 지금 많이 만들어주고 계시지만 이 정책들을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청년의 일자리 형태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조직 문화들이 이런 정책과 제도들을 받아들이고 근로자들에게 수용해 줄 수 있는 분위기인지, 얼마나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지금의 돌봄 정책이 그런 부부가 노동 시간을 보장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의 수 자체를 늘려서 노동 시간을 좀 줄이고 아이가 가족이 또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좀 정책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지금 사교육 열기가 정말 뜨겁죠. 그래서 그런 사교육 때문에도 그 돈을 지불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이를 못 낳겠다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이 사교육과 조기 교육의 열기보다는 좀 가정 안에서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자라야 본인이 커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릴 결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혼 후 특히 여성은 더 경력 단절로 이어지기 쉽고 남성은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쓰는데 눈치를 많이 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북 영천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역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정지홍 두레반 사람들 반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농 11년 차 경북 영천 화산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민이자 두레반 사람들의 반장 정지홍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7년을 살다가 기농은 이제 11년 되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지점과 또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청년들이 많이 대도시로 떠납니다.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셨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사라지면 지역 고유의 지역성이 약간 트렌드에 묻히고 더 나아가 시골 마을부터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에서 적응하여 살아가는 청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핵개인 시대이지만 서로의 안녕을 물을 수 있는 청년들이, 좀 친구들이 서로 옆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레반 사람들은 10명 정도의 작은 공동체를 시작해 가입 절차나 형식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축제, 노포기록,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자발적으로 만들고 하는 것들이 지역에 없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시도의 기회가 있는 것들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 기획 이외에도 여러 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이야기할 기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 소통에서 청년들은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50대 이상 어르신들, 기성세대 분들이 조금 많이 계셔서 10대부터, 청소년부터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 도시재생 건축 제안에서 한 초등학생이 제안을 하는 이야기로 여기서 내려갈 때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한 3년 전에. 그래서 너무 좋겠다, 이런 좀 아동 친화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에서는 아이의 이야기로 치부되고 그냥 뭔가 검토에 대한 피드백이 하나도 없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안 되는 이야기들도 어떻게 해서 안 된다는 부분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행정의 입장과 뭐 당사자 입장에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우리는 여기가 진짜 우리 동네구나, 우리가 좀 더 바꿀 수 있으려면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걸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한 교류가 지역 사회 전체 문제 해결 역량을 확장되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힘이 될 거라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이 제대로 닿지 않는 지역의 청년을 위해서 청년 정책 학교와 같이 직접 청년 정책을 좀 발굴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지용님 얘기해 주신 거랑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최근 한 청년분이 지역 도시재생위원회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결국 탈락됐고 왜 떨어진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청년들은 2, 3년 지속하실 수 없지 않으세요? 3년 뒤에는 뭐 지역 옮겨야 되지 않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자, 그럼 세 분의 발제를 이제까지 들어보았고 청년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서울 거주하고 있는 제가 자발적으로 낳은 세 자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축복과 박수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뜻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새쌍둥이 아이들인데 낳고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게 지금 벅차오를 정도로 힘들고 끝나고도 이제 어린이집에 하원을 또 가야 되고 그나마 저는 좋은 나름의 이제 직장과 와이프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 환경적인 게 되다 보니까 저희 둘만의 이제 힘으로도 육아를 이제 버틸 수 있는데 이제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나 낳을 그런 예비 부모님들 이제 현재의 복지 정책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이를 낳는 게 오히려 부담을 넘어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출생 시대라고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몇 년 동안 경험을 해본 바로서는 이런저런 복지 정책들과 이제 지자체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복지 정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그런 정책들은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끼케야 뭐 공공 주차장 지원, 그다음에 전기, 수도세, 가스비 지원 나오는데 이제 처음에는 15% 뭐 20% 한다길래 그 정도면 되게 부담이 덜 되겠다 싶지만 한도치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뭐 예를 들어 가스비는 15,000원. 되게 미미한 상황이다 보니까 게다가 또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오히려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정책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기가 좀 버거운 이런 실정들이 많이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이제 큰 거버넌스 측면에서 굵직굵직한 업무를 하시지만 또 반면에 예를 들어 이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하실 때 뭐 계곡 이런 사업들 보면은 되게 실생활에 체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저출산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그런 나라 기관에서 좀 더 실감적으로 획기적으로 파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아이들을 좀 더 편하게 키울 수 있고 아이를 낳고 싶은 이런 예비 부부들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의견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이 너무 종류도 많고 편차도 크고 그 찾아보려면 머리에 쥐가 날 정도예요. 예를 들면 육아 지원 정책도 온갖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베네쩌고리 값부터 뭐 출산한 자체로 지급하는 일시금, 뭐 예를 들어 아동수당 포함해서 또는 사실 뭐 온갖 종류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뭐 물건 사서 주는 거면 물건도 사야 되고 그 물건 구매 과정에 부조리도 발생하고 나 이 물건보다는 차라리 현금 주면 더 좋은데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걸 통합해서 현금 지원을 좀 늘려주면 어떻겠냐. 이 사람들이 현금 지원한다고 하면 저를 자꾸 포퓰리스트 취급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물건을 사서 주면 안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기묘한 걸 살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정부가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의 여지를 뺐냐. 차라리 그 예산으로
현금으로 예를 들면 지역화폐로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근데 본인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이런저런 막 온갖 명목의 복잡한 지원을 물론 이게 유용성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쓰게 하는 효과도 있고 또 귀찮아서 안 쓰면 그만큼 재정이 절약되기도 하고 사실은 있는데 이런 걸 통합해서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게 가장 선택하기 좋은 건 현금이니까 그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최근에도 이런저런 복지 파편화에 대한 이슈가 기사로 접했었는데 결국 육아 이 부분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보면 뭐 속물적인 말씀일 수 있긴 하지만 결국 돈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돈으로만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돈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꼭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말씀 주셨던 이제 지역 화폐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가장 체감적이고 네. 소름 돋을 수 있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정책을 원합니다. 우리 정경 장관님 지금 복지 정책 숫자가 대충 몇 개쯤 돼요? 중앙 정부 것만 대충. 전체 복지로 따지면 숫자를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한 350개고 지자체까지 하는 걸 지자체까지 하면 보면 뭐 몇천 개가 돼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안내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맞춤형으로 하고 좀 통합하고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제가 전에 경기도지사를 할 때 이게 무슨 정책이 내가 해당되는 무슨 혜택이 있는지를 알기가 너무 어려워서 책으로 그 안내문을 만들어 그때는 뭐 이렇게 앱 이런 생각 못 할 때니까 책으로 만들어 주려고 할 때니 그 책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제작비가 막 엄청나게 돈이 든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못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정책도 한성숙 장관 계시죠. 마찬가지잖아요. 뭐 650개라든가 중소기업이 지원받는 정책이 도대체 650개 보는 데만 며칠 걸릴 것 같아요. 560개요? 650개가 아니고 내가 잘못 기억했구나. 여러분들 의견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이것도 예를 들면 온갖 정책들이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 정책도 뭐 물건 사주는 거 뭐 온갖 것들이 있는데 이걸 차라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합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현금으로 통합해서 지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혹시 이게 좀 다양하게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게 낫다. 내가 질문을 너무 한쪽으로 몰았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종류도 많고 복잡하고 선택하기도 어렵고 알아보기도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필요한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예를 들면 뭐 거긴 창업도 있을 거고 금융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육아도 있을 거고 교육도 있을 거고 막 온갖 거 있잖아요. 그걸 인공지능으로 딱 물어보면 나 지금 힘든데 나 뭐 도움 받을 거 없을까? 라고 하면 차차차 가르쳐 주게 곧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정부 재정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입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택 정책을 하면서 특히 공공주택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어쨌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주택의 어떤 공급 물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질적 수준도 굉장히 좀 향상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좋은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근에 여러 이제 주거비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그 주거비를 부담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전반적인 주거 복지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을 하고 이제 개선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그 주거 감독관이라든가 주거의 어떤 불법 건축물 그리고 주거 입주할 때 여러 가지 겪는 그런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또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감독 체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가능한지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박유빈님께서 신혼부부시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공주택도 직접 많이 찾아보셨고 또 떨어졌고 또 월세 뭐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옛날에 신청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제안하고 싶은 방향이 있으시면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고민스러운 거는 저도 말씀하셨지만 최저주거 기준 그리고 정말 저소득을 위한 주거 정책이 최우선 돼야 되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대비 뭐 OECD 국가라던가 다른 유럽 국가들은 좀 공공주택 비율이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보편적인 청년들한테까지도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저는 원래 살고 있던 곳이 지금 사는 자치구는 아닙니다. 조금 더 집값이 비싼 자치구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어서 그 당시 제가 1인 가구로서 독립을 좀 시도했을 때 어려움들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모님 그 당시는 노인이 아니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었어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과 1인 가구로서의 그런 소득 기준을 맞추는 데 있어서 제가 한 당시 3년차, 4년차 정도의 봉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기준들은 뭔가 내가 독립을 하려면 내가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건 아니고 그냥 사회복지사의 기본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공공주택으로의 허들이 일반 청년들에겐 되게 높구나라는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쨌든 SH에 운 좋게 좀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후에 또 아이를 낳게 되면은 살 수 있는 연도를 더 늘려주시는 등 또 좋은 정책들 마련을 해주고 계셔서 그리고 보다 더 보편적인 주거 정책으로도 확대를 해주고 계셔서 그냥 지속적인 저출생 관점으로 봤을 때 주거에 조금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의견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여론조사 통계를 보니까 이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살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조금. 이전에는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확률은 낮아도 반드시 내가 당첨돼서 내가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비싸더라도. 이 생각을 전에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임대주택 짓는다 그러면 전부 저항을 했거든요.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저는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주택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면적도 또 주택의 질도 위치도 좀 사실 위치를 제일 역사 근처에다 제일 좋은 데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택실장도 토지주택실장도 오셨지만 앞으로는 방향을 이렇게 바꿀 건데 그 이전에는 임대주택을 하면 꼭 저 산 구석대기 제일 싼 지역, 제일 험한 데다가 몰아지어가지고 그걸 혐오지역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역사 근처 이런 데는 임대가 아니라 전부 다 분양을 했죠. 그러니까 뭐 집값 폭등하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다 당첨이 되면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확률은 낮아도 분양을 늘리자. 그러나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임대를 좀 충분히 공급해서 거기 살다가 돈을 벌든지 여유가 생기면 민간주택을 내가 매입해서 나갈 수 있게 해도 되겠다. 이 둘 중에 오늘 제가 선택 많이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나이 45세 넘으신 분들은 손들지 말고 45세 미만만 의견 한번 물어볼게요. 임대를 좀 늘리자. 차라리 내가 내 능력으로 집 살 때까지 좀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을 그것도 장기간 살 수 있는 좀 품질 좋은 이런 거 좀 늘리자 공공 부문에서 분양하지 말고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압도적으로 많아졌네. 그게 뭔 소리냐? 최대한 공공 부문에서 택지 개발하면 분양을 해야지. 내가 분양 받아야 되겠다. 분양하자. 이상한데 이게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다 분양하자. 내가 확률은 낮아도 반드시 내가 집을 분양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임대냐, 좋은 자리는 무조건 분양이다. 이랬는데 진짜 많이 바뀌었죠.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토지주택실장님 참고하십시오. 하나만 아주 디테일한 건데 그러면 사실 공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적자가 날 수 있잖아요. LH나 SH는 그러니까 사실상 분양을 하지 않으면 어쨌든 한국의 그 토지 그러니까 그 주택 시장의 원리라는 게 그 집값이 올라서 그걸 다시 팔아서 이제 계속 하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사의 그 평가 지표들이 너무 수익 에 중심이 돼 있어서 사실 LH나 SH가 실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네. 그게 자유주의적 사고에 의하면 공기업이 무슨 빚이 그렇게 많냐, 부채 비율 250% 넘었다, 이 큰일 났다, 나라 망한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부채라고 하는 게 자산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집을 짓기 위해서 돈을 1억을 빌렸다. 근데 그게 시가로 한 2억 한다. 근데 그걸 이제 보증금을 1억 받고 임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본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빚으로 1억이 빚으로 평가되잖아요. 1억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산도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자산이 있는 부채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전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빚이 많이 늘었다. 이재명 정부 저 분양 안 하고 임대하더니 빚이 얼마가 늘었다. 이렇게 공격을 할 거거든요. 사실 그런 공격을 받기 싫어가지고 다 분양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다 제가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이런 점들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다음 이거를 분양해가지고 개인 사유물로 만들어서 그걸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능력되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을 때까지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좀 역세권에 한 뭐 15평, 좀 맨날 6평짜리 살아서 서럽다는데 미혼일 때는 한 15평, 결혼해서 아이 나오면 한 20평, 아이 둘 나오면 25평, 30평, 셋 나오면 40평, 이런 거 임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역세권에 가까운 데다가 임대를 주자. 장기간 살 수 있게 해주자. 실제 성공한 사례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정책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시장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분양해야지 뭔 소리냐고. 그리고 거기에 또 동의하는 사람도 많은데 오늘을 보니까 의외로 적어서 다행입니다. 정책 전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전에 우리 정책실장님 오셨나요? 저기 계시네. 전에 우리 왜 부동산 조사 본부 이런 거 만들어도 안 됐잖아요. 부처의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오늘 보니까 새로운 수요가 또 있네요. 예. 부동산 조사 요원. 감독관, 예. 네. 이것도 사실은 꽤 규모가 큰 인력들일 텐데, 예. 세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다시 부동산에 관한 예. 뭐 조사도 하고 이런 거주 실태 조사, 그다음에 투기 조사, 자금 조사, 알겠습니다. 부동산 예. 질서 위반 사법 조사, 예. 정책 이런 걸 맞는 실제 대한민국이 그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한번 다시 검토하기로 하죠. 지난번 것도 조금 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할 때 이거 추가하고요. 네네. 말씀하신 그 임대 지금 오늘 말씀하시면 이제 수요가 많이 바뀐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심층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서베이해서 네, 그쪽 임대 쪽을 공급하는 방안도 그러시죠. 좀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분양하지 말고 임대하자가 많다는 건 놀랍죠. 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정서가 바뀐 겁니다. 네, 네. 이전에는 임대 그 무슨 포퓰리즘이냐, 무조건 분양 이게 대세였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춘천에서 온 한 아이 엄마 김진희라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애가 하나 있고 이제 이 아이가 39개월 정도 됐다 보니까 이제 둘째 생각이 슬슬 나요. 저는 둘째를 낳고 싶습니다. 뭐 가능하면 셋째, 넷째도 낳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들 아이를 안 낳으시는 분들 입장이어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출산해서 애를 육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입장의 얘기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현실적으로 아까 새쌍둥이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좀 마음이 편해졌는데 돈 문제 맞아요. 돈 문제 맞습니다. 맞고요. 둘째로 제일 중요한 건 여성의 삶인 것 같아요. 저 애 낳으려면 일단 지금 저희 현실적으로 저희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있고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으나 지금 저희 이 생활이 아이 하나 딱 키우는 이 세 가족으로 금액이 딱이에요. 거기다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까지 해가지고 이게 딱 맞아서 여기서 애 더 낳으면 저희 휘청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대주택이 조금 더 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분양에 손들었는데 왜냐하면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둥지를 지어야 애를 낳아요. 근데 저는 제 집이 있어야 애를 낳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애는 계획으로 가진 게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집이 일단 있어야 그래야지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침 또 애가 가져져서 뭐 오케이 됐지만 이제 둘째를 가지려고 하니까 저희 신랑은 저랑은 반대로 되게 현실주의자 입장이라서 둘째 안 된다. 우리 집이 시청하고 우리 노후는 어떡하냐. 근데 또 저는 너무 낳고 싶어요. 애가 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이쁘고 그래서 너무 낳고 싶은데 우리 신랑 말대로 맞는 말이야. 근데 또 어르신들은 맨날 지나가면서 한 대씩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 더 나. 애들 밥그릇은 지네가 달고 나오는 거야. 하나 더 나. 맨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그 사이에서 갈등이에요. 왜냐면 제가 낳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 삶은요? 그럼 제 삶은요? 저는 이제 애를 가지게 되면 기존에 끊겼던 제 커리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또 커리어가 이미 저는 아예 절단. 그럼 이제 와서 제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두려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요? 저는 이미 강원 청년센터라고 제 춘천에서 와서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날라오는 문자들 맨날 그거예요. 제 마음 살펴주겠다 와라. 너가 일자리가 없어서 네 마음 슬프지 와라. 내가 상담해주겠다. 혹은 자소서 써주겠다. 저도 자소서 잘 쓸 수 있는데 그런 얘기,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와는 거리감 있는 그런 얘기만 와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도 그리고 또 출산을 하고 나서도 제 커리어가 혹은 새로 생성되거나 혹은 있었던 커리어를 연장할 수 있게끔 시간제 인턴 같은 왜냐면 현실적으로 풀잡은 불가능합니다. 진짜요. 저 4시에 하원에 와가지고 지금 이거 끝나면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시간적으로라도 일을 하면서 제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게 혹은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낳을 수 있게. 셋째도? 네.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현실적인 고민인데 어떤 게 저는 가치에 맞는지를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첫째,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지원, 사실 신생 아에 대한 지원이겠죠. 이게 첫 아이일 때 지원하고 둘째 아이일 때 지원이 거의 지금 차이가 없어요, 그죠?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은 더 늘려야 된다. 근데 가끔씩 셋째 아를 낳으면 뭐 대학 등록금 면제 뭐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파격적 지원을 가끔씩은 하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 차등을 해서 추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 다른 분들 의견은 좀 어떠세요? 차등을 둬서 더 많이 해주는 거 괜찮다. 한번 뭐 사람이 다 똑같은 거지. 2명은 곱하기 2가 온당하다. 나중에 그 복지부 장관께서요. 이건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게 지금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옛날에는 개인 일이었는데 그 완전히 사적인 영역이었잖아요. 뭐 애 낳든지 말든지 키우든지 말든지 잘 키우든지 못 키우든지 그건 전적으로 개인 문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게 공동체의 존속 문제가 됐어요.
다음 세대를 낳아 기르는 게 지금은 나라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절멸하게 생겼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가. 그러면 이제 공동의 문제가 됐다. 이제 국가적 과제, 공동체의 과제가 되었으니까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원이 너무 당연하게 됐는데, 둘째야, 셋째야, 넷째야 이렇게 낳을 경우는 개인들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원을 추가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아니 사람이 다 똑같은데 왜 내가 셋째로 낳았다는 이유로 둘째로 낳았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냐. 첫째는 왜 더 불이익하냐. 불이익하잖아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아동수당을 첫째는 지금 월 10만 원인데 둘째는 15만 원, 셋째는 20만 원 뭐 이렇게 구상할 수도 있는 건데 나는 왜 10만 원밖에 안 해줘? 뭐 첫째로 난 게 뭐 죄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이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원래 첫애를 낳는 사람이 둘째에 낳는 게 쉽죠. 근데 둘째가 셋째 낳는 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만, 개인의 고통, 힘든 것만 해결이 된다면 그죠. 그 측면에서는 국가 정책으로도 어떨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과학기술 분야 청년 우수 인재들이 해외 유출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해당 부분에 관한 과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주요 내용을 봐보면 청년 우수 인재 유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청년 과기인 전주기 성장 지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청년 과기인을 지원해주는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재를 양성을 해놓으면 그 청년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을 원하고 또 실제로도 많은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과학기술 능력이 결국 국력과 맞먹는 이런 시대에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단순히 지원해서 그치지 않고 많은 우수 청년들이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좀 구현해보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혹시 한 말씀 더 붙여주시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계신 저희 세 번째 남성분께 마이크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광주과학기술원에서 AI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청년 인턴분께서 말씀하시는 정적으로 공감하는데 저는 이제 전남에서 태어나고 광주에서 지금 대학원생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 유출도 걱정이지만 사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걱정입니다. 저는 수도권으로 나갈 생각이 없는 입장이기도 한데요. 근데 한 가지 조금은 결이 달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지자체나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에서의 정책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수도권을 나가는 걸 막자가 주였다면 저는 좀 더 공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어제 이제 5년 동안 6만 명 청년 인재를 뽑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수도권 쏠림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이제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지역에서 1,000명 정도를 지역 쿼터를 만든다던가 물론 이러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대기업이 내려오는 입장이 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같은 이제 과학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직무, 내가 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직무라면 해외를 나가도 되고 아니면 서울로 가도 되고 대구든 광주는 어디로 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걸 여기 정착하는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면 누구나 오려고 할 텐데 이 일자리를 사실상 인구 개수처럼 매겨서 그렇게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인재 유출도 문제인데요. 교수 유출도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에 있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서울대랑 카이스트로 교수님들 많이 가십니다. 근데 가실 때 그 교수님 어떤 분들이냐? 가장 인기 있는 교수님들이죠. 가장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연구실의 교수님, 우리의 가장 수업에 인기가 많은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현장 속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김에 그 하정우성님도 오셨던 것 같은데 그 현장의 목소리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수석님. 예, 그리고 지금 대학원생들이 사실 이 국무회의 많이 보거든요. 거의 연구실 장관이죠. 그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좀 수석님께서 혹시라도 이제 저희 과기원이나 아니면 또 과기원은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이지만 뭐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 있는 그런 대학원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장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 미래계획 수석 가정호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두 가지 주셨고 먼저 그 지역의 발전 이제 양성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7월 말 정도에 이때 지스트에서 오셨으니까요. 호남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R&D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인재 육성 관련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을 보내고 회사를 보내고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그 분야와 관련된 산업, 인재, 기술들을 거기에 규제 혁신까지 토탈 패키지로 해서 그 지역이 정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 경쟁력을 통해서 산업 발전하고 경제 성장하고 이것이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어떤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 같은 경우는 다니고 계신 지스트도 있고 또 한전공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전기, 전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AI 분야에서는 전국 그 어떤 대학보다 강력한 연구 역량, 교육 역량 그리고 더 가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그 지역을 굳이 떠나지 않아도 여기가 가장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토탈 패키지를 만드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들은 다른 지역 그 개별 지역들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환경에 맞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역 전반에 대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이었던 과학기술인재 유출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정부 초기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로 과학기술 R&D 혁신 방안 그리고 인재 유출 혹은 인재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미 과기정통부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준비를 해서 혁신적인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앞서서 설명 주셨던 것처럼 전주기 인재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단기 대책들 그다음에 어떤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들 학위를 진행을 하면서요. 그리고 박사 후 연구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들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처우 차이가 있다 보니까 특정한 어떤 연구소라든가 대학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기업과 대학 혹은 연구소와 대학의 겸임을 통해서 어떤 처우 부분도 해결하면서 연구 자율성도 해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R&D 연구에 있어서 행정 소요도 너무 많고 풀칠하는데 시간 써야 되고 제안서 뭐 수백 페이지 써야 되고 결과 보고서 쓰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고 하는 이런 행정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혁신을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과학자들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장 선망받는 직업이 되도록 하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4대 과기원을 포함한 지역의 거점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대 과기원과 지역 거점 대학들이 함께 연계를 해서 각각의 지역의 산업 특화된 어떤 과학 기술 분야를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원래는 10월 초에 그 지스트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간담회를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다음 달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랩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세간에서 말하는 은둔 고립 청년 생활을 냈고 지금 이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언론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은둔 고립 청년이 매우 많고 한
추정치로 60, 80만 낸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대로 집계가 된 게 아니라고 하네요. 네, 이것은 국가적 손실이자 낭비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원인 파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고 어떤 면에선 불편하지만 과거와 지금도 사회에 만연해 있는 폭력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의 얘기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뭐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사들의 폭력, 그리고 체육계 폭력 등 군 면제로 피할 수 있었던 군내 가혹행위를 제외하고는 다 당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대통령님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던데, 네. 여기서 사족을 잠깐 달자면 뭐 경기도 교육청에 그래서 제 피해에 대해서 진상조사 좀 해달라고 요구하니 그냥 깔끔하게 쳐내 터진데, 네. 그래서 뭐 제가 단단히 벼르고 있고요. 네. 뭐 이건 제 개인사 얘기였습니다. 뭐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은둔 고립 청년들의 발생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폭력의 문제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려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해도 돌아오는 게 폭언과 물리적인 폭력이라면 거기에서도 어찌저찌 해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처럼 절망하고 그리고 신물 나서 그만두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이런 폭력이 만연한 공간에서 어떻게 성적이 나왔다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공이라고 돌리는 이런 가증스러운 자들이 의수되고 살고 있는데 이건 딱 잘라 말해 고문의 힘이고 노예동원의 힘이죠.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사악한 자들이 아직도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이 은둔 고립 청년들에겐 또 다른 끔찍한 절망입니다. 그리고 축구로 예를 들자면 박지성, 손흥민 선수 같은 인재들도 이런 환경에 신물 나서 그만둔 사람들이 제가 장난컨대 한 3, 4명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 사회적으로 보면 저를 포함 엄청나게 많을 거고요. 성적과 효율을 내세우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들의 주장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님과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은 바는 폭력 발생의 차단과 피해자의 회복, 그리고 가해자의 엄벌과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은둔 고립 청년들의 발생을 막고 이미 발생한 은둔 고립 청년들의 회복을 도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정이 좀 나아져서 이렇게 나와서 의견을 밝히기도 하지만 은둔 고립 청년들이 그 특성상 이런 어려움과 피해가 있음에도 말하고 밝히기 힘들고 그저 방구석 같은데 박혀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잘 헤아려서 이들의 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직접 찾아가서 진상과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립운둔 청년 실태조사는 이루어졌지만 세부적인 뭔가 그 구축된 게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 반영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지금보다는 좀 나은 세상 만들어서 여러분께 희망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여가부 장관님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 성평등 가족부라고 이제 바꿀 텐데 제가 보니까 남녀 사이에 여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이제 억압당하거나 불이익을 입는 거는 맞는 말인데 특정 영역에서는 남성들이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가끔씩은. 근데 이거를 관심 갖고 지켜보지 못하니까 소외감, 안 그래도 힘든데 그것까지 더 짜증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70.3%의 여성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보다 0.1% 많은 70.4%는 남성이 차별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저는 여성들의 차별 느낌을 이해하거든요. 워낙 많이 연구돼 있고 언급돼 있는데 남성들이 차별받고 있다. 대체 몇 가지 뭐 아는 것도 있고 짐작되는 바가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게 꼭 몇 가지 사례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뭐 종합 토론함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조사를 하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그건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는 사회라야 그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보통 우리의 미래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미래라기보다는 현실의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방향을 바꿔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그야말로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꼭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